예, 저희 오늘 휴대폰 마케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휴대품을 출시를 해서 이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이 이제 캐즘에 관한 거였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캐즘을 이제 성공적으로 극복하거나,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매우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시장 조사라든지 그리고 시장 조사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제품을 이제 캐즘을 좀 피해가면서 방지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제품 확산을 시장에서 제품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장이 얼마나 크냐, 시장성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예, 제품 판매나 마케팅에 있어서 시장 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활동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제품은 없는 제품들이 한 번도 이제 팔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처음 그 조사 당시에 이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개인당 그 조사 대상 소비자별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도 얼마나 이제 신뢰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1995년 5월에 이제 어떤 이런 신문 기사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무시해요.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고객한테 이 신제품이 매력적인지, 예, 출시가 되면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음, 새로운 제품일수록 고객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새로운 제품은 경쟁자를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객한테 의존하지 말고 고객이 노라고 해서 개발 안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이 잘 모를 정도로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은 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신문에서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회사의 CEO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커스텀한테 묻지 마라. 예.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혁신적인지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제품의 혁신성에 이제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마케팅 리서치,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신제품의 출시를 늦출 수 있다. 얼마나 그 혁신적인 제품일수록, 혁신적인 제품일수록 시장 조사의 가치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품을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시장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의 경우에는 이 시장 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절차, 즉 그리고 또는 이제 만병통치약으로서 우리가 신제품에 대한 이제 시장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고객한테 물어봐도 이제 왼쪽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고객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필요성은 흰색 바탕에 이제 네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표현을 해본 적도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당 부분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현되지 않는 니즈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고, 잘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런 거 별로 시장 규모가 작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이미 도달한 고객의 표현된 니즈만 쫓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되지 않은 니즈의 어떤 잠재력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그 잠재력을 포착한 경쟁자한테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헌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2주 전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 기회 유형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미충족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황색으로 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리턴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리턴을 이제 추구하는,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는 표현되지 않은 니즈에 익숙한 고객에게만 의존해서 신제품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접근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혁신의 유형에 따라서 마케팅 조사의 효과성이 다르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 기술 혁신 유형으로서 두 가지 패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급진적 혁신이냐, 점진적 혁신이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이 있습니다. 급진적 혁신을 다른 말로 이제 브레이크스루 이제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션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진적인 혁신일수록 전통적인 시장 조사의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요 세로축이 이제 우리 중요성, 이제 필요성이라고 보는 거죠. 떨어지고 오히려 마켓 인투이션이 중요하다. 마켓 인투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경영자 어떤 통찰력, 아까 얘기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 뭐 소니 회장의 통찰력,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과거 대비 큰 혁신이 아닌 경우, 즉 상대적으로 이제 인크리멘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현된 니즈에서의 약간의 수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때는 시장 조사를 조금 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이 끝에 있는 애는 마켓 리서치 100%예요. 이상적으로.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애도 그냥 마켓 인투이션, 시장 조사하지 않고 통찰력에 기반하는 제품.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발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신제품 여기 어디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겸비가 필요하다. 요만큼은 우리가 트레디셔널 마켓 리서치에 의존하고 또 반면 이쪽은 마켓 인투이션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의 혁신성은 극단적인 인크리멘탈과 극단적인 레디컬 이노베이션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앞에서 우리가 좀 자극적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객에게 물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질문은 극단적이고 편협해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겸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나친 시장 조사에 대한 의존은 우리가 이제 금물이다,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흐름이 신제품 마케팅에서도 시장 조사는 필요하다. 근데 그 목적은 그냥 제품과 다르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좀 가능하고 시장성을 강구하고 우리가 너무 개발하고 싶은 제품만 개발한 거 아닌가? 예. 라는 어떤 리얼리티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체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할 텐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걸 어떻게
예,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 이거죠. 결국 불확실성의 해소와 리얼리티 체크의 의미는 고객이 과연 이것을 살 것인가. 여기서 이제 수용, 그다음에 예, 채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제품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캐즘을 이해한 것처럼 신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고객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혁신적일수록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저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전기자동차 캐즘에 빠진 이유가 뭐냐? 결국 뭐 안전 문제 대표적으로 불나면은 예, 뭐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수용 저항에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정확하게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리얼리티 체크랑 불확실성의 해소의 목적으로.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 진짜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예, 수요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 사양에 대한 이제 회사 나름의, 기업 나름의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설을 예, 한번 좀 검증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고,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제 보완할 거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자, 그럼 어떻게, 예, 제품 사용에 대한 기본 과정을 좀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하냐. 오늘 여기 보시는 관찰 조사,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 카노 모델, 그리고 수요 예측 기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 디자인은 너무 추상적이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조사입니다. 관찰 조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찰함으로써 이런 이제 이들이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있구나,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과 전공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적인 지식이 관찰 조사에 기반한 제품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에스노그래피라는 학문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민족 지학, 이제 민족 지리학 뭐 이런 겁니다. 그 특정 지역의 이제 민족들이 이제 그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 민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문 분야인데요. 근데 이게 그 응용으로서 이제 마케팅에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최근에 어떤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히스패닉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미, 멕시코, 그다음 미국 남부 지역에 히스패닉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소비자층으로 부상하면서 이 히스패닉 이제 미국인의 입장에서 앵글로 색슨의 입장에서 이 히스패닉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성공률 마케팅 성공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거 하려면 진짜 이 전공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야 된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민족지학이 또 적용되는 그 대규모 소비자층 중에 하나가 또 인도인들입니다. 인도인들 힌두교 믿고요. 근데 한 13억 됩니다. 지금은 좀 개도국이지만 앞으로 성장 전쟁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나라로 이제 간주되고 있죠.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찰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요. 우리 뭐, 그 뭐 이렇게
저기 옛날에 뭐 정글 가서 뭐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스무리하게. 그다음에 24시간 관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관찰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욕구나 동기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예, 특정 대상을,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소비자들의 특성을, 욕구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개도국이고 아시아 지역이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큰 텔레비전과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걸 선호한다. 이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TV 여러 대를 집안 곳곳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상당히 이제 다른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비단 그 일화적인 사례 말고 이 관찰 조사가 필요한 어떤 제품 개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정 기술 개발, 그리고 역혁신이라는 사례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적정 기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appropriate, appropriate technology의 번역인데요. 적정한 게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수혜자를 놓고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수혜자를. 수혜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저개발국과 저소득계층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BOP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BOP는 뭐의 약자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 바텀 오브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이라는 뜻. 바닥의 의미는 소득 계층의 관점에서 가장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파란색 두 개로 했네요. 소득 3,000달러 미만. 근데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구 수는 제일 많겠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적정 기술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고성능의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저 하루에 필요한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고성능의 제품보다는 그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삶을 영위하는 그 수준의 기술만 있어도 된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이 제어개발국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존의 어떤 상당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뭐 나무를 벌목을 하거나 뭐 되게 오염된 어떤 방식의 대기오염, 상당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파괴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기술 혁신이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럼 이런 거 해야 돼? 이게 뭐 크게 경제적인 매력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적정 기술을 공략하는 것의 이유는, 적정 기술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생태계 파괴랑 자원 낭비 최소화를 얘기를 했지만, 장차 이들이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즉, 뭐, 소득 10,000달러 이제 전후에 이런 계층으로 올라온다면 이들이 이제 강력한 소비력과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시장 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수단으로서 이 BOP 시장에 대한 공략이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BOP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정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예, 우리가 만약에 신제품, 결국 가성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의 원가를 써가지고, 200이라는 성능을 내서 이제 2라는 우리가 가성비를 달성했다고 칩시다. 선진 시장에서. 자, 그럼 적정 기술의 가성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성능을 한 50으로 떨어뜨렸다. 성능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럼 비용도 4분의 1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요걸 2로 맞추면 쓰지 않을까?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성능을 50으로 떨어뜨리면 비용은 10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비용이 즉 가격인 거죠. 극한의 원가 절감을 달성해가지고 가성비가 2배 이상을 달성해야지 공략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겟트가 여기 저개발국이랑 저소득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 단순한 어떤 기존 선진국 시장에서 팔리던 기술의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예,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이제 혁신이다. 이거. 근데 이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저개발국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고 개선하고 반영하고 등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관찰 조사라는 것이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 개발. 어떤 사례가 있냐? 여기 보신 것처럼 큐드럼입니다. 큐드럼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 넣을까요? 이게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드럼이니까. 뭐 넣을 수 있을까요? 물이요. 예, 물 넣어요, 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물을 길어 온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물을 이제 물통을 담아서 이제 어깨에 지고 오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물 많이 못 길어 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물도 많이 길어오고 한 번에 힘도 덜 들고 시간이 적게 들어서 얘네들도 학교 어떻게 하면 가야지. 학교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개발된 게 이 이제 큐드럼입니다. 자, 그럼 라이프 스트로우 이거 혹시 보셨나요? 라이프 스트로우? 자, 이건 뭘까요? 물 정화 필터 같은 건가? 네네, 아닌가? 맞아요. 이거 휴대용 1인용 정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이제 정수 기능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정수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하기에는 또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 하지만 휴대용 하지만 이제 1인만 1인이 이제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정수기 같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땅콩 깨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맷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땅콩을 까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콩과는 달리 되게 껍질이 단단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득도 올리고 이제 의식 뭐 영양 문제 이런 거 해소해 주기도 하고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휴대할 수 있는 수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것으로 이제 낮에 물 흐를 때 전기를 모은 다음에
아프리카 학생들도 밤에 공부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결국 뭐 궁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잘 사는 것, 잘 살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적정 기술에 기반한 제품 개발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잘 만족해야 된다.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비싼 재료를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된다. 결국 이러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관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급진적 혁신이다. 결국 이 급진적 혁신이란 말은 이 그래프랑 다시 연결해서 보면은 시장 조사에서 나올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야 너 이거 개발하면 살 거야? 이거 100번 물어봤자 아무도 안 사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 통찰력이고, 그런 건데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관찰 유사라는 거. 극한의 원가 절감, 그 다음에 고품질과 저가격의 이 조합은 여러분 진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계 돌파의 혁신이란 말이 앞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왜 관찰이 필요하냐?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여러분 뭐 빠니보틀이라든지 뭐 이런 여행 유튜버들이 뭐 그 프로그램 이름 제목이 뭐죠? 세계 뭐 뭐더라? 하여튼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되게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삶의 패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냥 뭐 단순히 유튜브 몇 번 보고 책 좀 찾아보고 뭐 논문 찾아봐서 예, 거기 있는 거 보고 제품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현지 방문하고 몰입하고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영국의 BP라는 회사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스토브를 개발했어요. 자, 여러분, 스토브가 뭐 하는 겁니까? 스토브. 여기 보시면 스토브 뭐 하는 걸까요? 전기 히터요. 예? 전기 히터 아닙니까? 전기 음. 히터가 아니고 스토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레인지인데 여기 하나 올려놓고 이제 냄비 하나 올려놓고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이오매스입니다. 자, 바이오매스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바이오매스. 이거 땔감입니다, 땔감. 땔감인데, 땔감이면 여러분 나무, 뭐, 건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시골로 가면 가스는커녕 그냥 근처에 있는 나무 베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가마솥에 불 피워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기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산림의 훼손 문제, 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밥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타기만 하겠지.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개발하겠다. 근데 이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모양과 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연소 물질 밀도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펠릿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골고루 이렇게 탈 수 있는. 근데 그걸까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인도의 조리 습관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뭐 화력의 세기라든지 뭐 화구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탐방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걸 개발했어요.
그렇게 개발한 게 여러분 20달러입니다. 20달러짜리. 물론 이제 이 개발 사례는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20달러에 만든다는 극한의 원가 절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 혁신이고 단계 돌파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관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여행 뭐 유튜버들이 뭐 그 나서 이제 영화 그 저기 컨텐츠를 보시면 지역 그 커뮤니티랑 되게 뭐 활동도 그 많이 협력도 하고 이제 결합도 뭐 서로 이제 막 관계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적정 기술에 기반한 BOP 시장 공략을 할 때도 이 지역 토착 기업과의 협력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관찰 조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혁신입니다. 역혁신은 좀 전에 보셨던 적정 기술 개발과는 조금 달라요. 그럼 역혁신은 뭐냐? 이 리버스라서 역혁신인데, 이 역혁신의 의미는 원래 제품의 확산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으로 가는, 또는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패턴인 거죠. 원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향인데, 거꾸로다.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후진국에서, 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더니, 그 제품이 선진국에도 필요하더라. 좋아, 그럼 선진 시장으로 다시 가져오자. 라는 것이 바로 역혁신.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른데요. 뭐냐면, G라는 이제 소위 의료기기 업체가 우리도 중국 시장에 들어가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10만 달러짜리 심전도 기기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참히 실패를 했어요. 거의 못 팔았다. 왜? 그때 당시만, 이게 이제 1990년대 말 뭐 이때입니다. 2000년대 초. 중국 인구의 전 90% 이상이 그 정도 미국에서 쓰는 신전도 기계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의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절대 도입을 안 합니다. 너무 과도한 가격과 사양인데 이 정도 기능까지 필요 없는데 이 기능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못 사겠어. 10만 달러짜리니까 되게 무겁고 큽니다. 당연히 병원에 설치해 놓고 쓰는 건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장거리 장시간 소요하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 심전도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이 심전도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당시의 중국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기란 의료기기, 심전도 기기는 가벼우면서도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이에요. 그럼 전력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의 15% 수준의 가격, 휴대 가능하면서도 이제 배터리 구동 방식을 해서 했더니 성공했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휴대용 심전도 기기라는 것이 선진 시장에도 수요가 있다. 돼가지고 올 수 있다. 어떤 시장이 있느냐? 교통사고 현장.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다. 그럼 휴대용 심전도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수술실, 그 다음에 앰뷸런스,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장. 예, 뭐 이런 쪽에서 예, 이런 휴대용 심전도 기기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가져가서 이제 성공했다.
$500짜리를 여러분 3억 달러치 팔려면 상당한 이제 노력이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먼저 역혁신이다. 하는 거. 이 역혁신, 방금 보신 것처럼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시행착오, 중국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원하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면밀히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혁신도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재직하시고 계시는 이제 기업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면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역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도대체 그럼 역혁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성능 갭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신흥국 고객은 고성능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싼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성능 부분 상당히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성능도 15% 수준, 가격도 15% 수준을 달성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가격은 15%지만 성능은 50% 정도. 성능은 50% 정도 떨어져야 되지만 가격은 15%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인도가 개발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이 냉장고의 특징이 뭐냐? 이 냉장고의 최고 온도는 여러분 5도씨까지입니다. 최저 온도, 최저. 냉장고가 가장 시원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5도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냉장실 온도 몇 도로 세팅하시죠? 집에? 2도요. 예. 2도? 그러니까 근데 이 냉장고는 뭐 5도씨, 10도씨예요. 최저 온도가. 그럼 이 냉장고는 쓸 수 있는 냉장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식 상하겠죠. 근데 왜 이 냉장고는 그렇게 세팅해 놓냐? 왜 그렇게 세팅했을까요? 음료하고 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음식을 넣어놔서, 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도 시장이라는 곳에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까 이 역혁신이 뭐냐? 신흥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제품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인도는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 공급이 매우 매우 불안정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2도씨를 맞춰 세팅해 놓은 그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금방 나가지고 전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음식 다 썩습니다. 다 상하죠. 썩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도에서 좋아 그러면 우리 전력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니까 그게 상수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게 상수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력이 좀 끊기더라도 괜찮은 그리고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하지만 최고 온도는 5도씨에서 10도씨까지만 해도 되는 그런 냉장고를 개발한 거죠. 근데 개발해서 인도 시장에 이걸 팔았어요. 팔다 보니까 근데 이 수요가 이런 냉장고에 다시 말해서 배터리는 있지만 크기는 작고 그리고 최고 온도가 5도씨에서 10도씨까지밖에 최저 온도가 5도씨에서 10도씨까지밖에 안 되는 이 냉장고의 수요가 선진국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 수요 어디 있을까요? 선진국에서 이 수요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냉장고의 수요. 배터리 기반이야. 크게 작아. 휴대가 가능해. 하지만 최저 온도는 5도씨, 10도씨 밖에 안 돼. 이런 수요가 어디 있을까요? 선진국 시장에. 표고지요, 캠핑? 표고지.
예, 지방, 캠핑에 있는 거예요. 캠핑. 캠핑족들이 더운 날씨에 캠핑을 하는데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차가운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 초트쿨 냉장고가 선진국 시장의 야외 아웃도어 액티비티, 캠핑 이런 데 막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역혁신의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아까 우리 인도의 바이오매스 기반 요리용 스토브 보셨지만 이 신흥국이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뭐 물, 대기, 토양 문제 이런 거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이 그들은 시급합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산림훼손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도의 바이오매스 기반 요리용 스토브 같은 것들은 예, 좋은 사례인 거죠. 또 한편으로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서 규제의 갭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규제 갭.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이 어떤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할까? 아니면은 개도국이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규제가 가장 촘촘하고 강한 시장은 선진국 시장일까요? 개도국 시장일까요? 친구일 것 같아요. 예, 선진국이 규제가 되게 심해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제품들이 그 규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월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제품은 충분히 괜찮은데,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출시가 가능한데 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 그 규제가 약한 대로 먼저 들어가서 시장에 판매를 함으로써 그 규제가 과잉이다.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럴 것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개도국이라고, 후진국이라고 본다면 일단 후진국으로 먼저 진출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선진국으로 올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이 규제 갭에 기반한 역혁신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선호도 갭입니다. 여기서는 선호도 갭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독특한 갭이 있다는 거. 자, 펩시라는 회사가 여러분 이제 콜라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펩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가 감자칩, 포테이토 칩 과자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포테이토 칩이라는 것이 인도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감자칩을 들어갔더니 망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감자를 많이 먹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감자를 많이 먹는데 얘는 왜 감자를 안 먹지? 얘는 뭐 먹냐? 렌틸 콩이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을 봤더니 그래서 그 콩으로 만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콩이 생각보다 뭐 선진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지방의 어떤 함유량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에 좋아서 선진 시장에서도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꿀 성분 감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도 좀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도 여러분 몸이 좀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다들 꿀 한 숟가락씩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이 꿀이라는 것이 감기에 좋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NG가 감기약을 만드는데, 감기약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꿀을 좋아하니까 꿀 성분을 함유한 이제 감기약을 판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독특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선진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약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약발이 제일 중요하죠. 약이 뭐 나한테 맞고 뭐 알약 막 먹고 뭐 시럽 먹고 이런 건데 여기는 꿀을 먹는 것이 이제 감기를 낫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을 팔기 위해서는 꿀 성분을 약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맛도 좋고 실제로 꿀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퍼지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은 이 용량이 되게 작다라는 120ml. 이거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꿀 튜브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꿀 튜브 용량은 어떻게 되죠? 적어도 한 4, 500ml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약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좀 안 좋을 때 뭐 타서 먹거나 그런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진짜 약으로 먹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소용량으로 가져가는. 120ml 그냥 털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관찰 조사를 통해서 이걸 파악한 뒤에 이제 실제로 판매에 성공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종래 이제 역혁신으로도 이어진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찰 조사에 있어서 이제 인터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드 유저, 익스트림 유저 사례 얘기하면서 인터뷰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이제 니즈, 제품에 대한 니즈를 찾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묻다 보면 막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죠. 파편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파편화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묶음 이런 형태로 잘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실제로 제품 개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묶을 때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해도 되지만 실제 고객을 여기 참여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묶을 때도 예, 이제 그들이 직접 묶으면 이제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묶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뭔지. 그 다음에 중요한데 현재 충족 수준이 낮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빨리 좀 시급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노 모델이라는 걸 좀 배워볼 텐데요. 카노 모델의 핵심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러 개들을 이 세 가지 속성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속성을 우리가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한 스레스홀드 속성이라는 것은 당연한 속성이에요. 이 제품이 뭐 스마트폰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속성, 전화, 문자,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극도의 불만이 생겨서 그 제품 안 쓸 것 같은 그런 이제 영향을 주는 속성을 우리가 스트레스홀드 속성이라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만족을 시킨다고 해도, 그러니까 well fulfilled, 충분히 잘 실행이 된다고 해도 만족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풀필, 실행이 안 되면 이 불만족 정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불만족도가 엄청 커지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 속성입니다. 요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 실행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비례관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주행거리 길면 길수록 좋죠.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고 속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익사이트먼트 속성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흥분이 되는 막 이런 매력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 이게 된단 말이야? 와,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제 차별화 포인트, 예, 경쟁 우위 요소, 높은 고객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excitement 속성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치면은 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캠핑 얘기 나왔지만 요즘 전기 자동차들이 캠핑 갈 때 인기입니다. 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차량 외부로의 전력 공급이 된다. 뭐 아까 얘기했던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조명, 뭐 그다음에 어떤 조리기구 이런 데 전기를 쓸 수 있다면은 그거 정말 매력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 속성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강조해야 될 속성이 뭔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속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치고 이제는 그러면 자 얼마나 우리가 이제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것인지를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할 것인지 뭐 해외에 뭐 유통망을 깔 것인지 뭐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되게 궁금해합니다. 예상되는 매출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정도 예측합니다. 두 가지 정도 뭐냐면은 자, 전체 총 시장 규모입니다. 총 시장 규모. 어, 총 시장 규모를 얘기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살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 팔 것이냐. 이제 시장 침투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살 수 있는데 한 8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제품 개발에 있어서 그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레가즈 정말 신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빼고 침투가 되겠다. 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침투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측의 대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의 방법은 질적인 방법,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으로 좀 나눕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할 때는 단기 예측에 적합한 방법도 있고요. 장기 예측에 적합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냐, 기존 제품이냐,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제품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경영자 판단법이랑 델파이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영자, 최고 경영자는 판단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미 신제품일수록 경영자의 통찰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거겠죠. 꽤 많이 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경영자만큼 이 업에 대한 이해와 경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체계적인 원인이라든지 결과 분석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경험에 묻혀가지고 예,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델파이라고 경영자 단독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일치된 수요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합의에 기반해서 다수의 전문가들 간의 합의에 기반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합의를 어떻게 하냐면 쭉 물어봅니다. 자, 너 언제까지 이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중앙값, 예측치의 중앙값, 그 다음에 Q3은 상위 25%에 해당하는 값, Q1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 차를 중앙값으로 나누어서 그 값들이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 그러니까 Q3랑 Q1이랑 M이라는 값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1 빼기니까 지금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75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녹색 동그라미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국 이제 합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의 수요 예측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확산 전략은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